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7세 고시 혹은 4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직 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들이 유명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응시해야 하는 레벨 테스트가 고시라고 부를 만큼 난이도가 높아서 이런 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자녀의 성적을 올리는 과학적 방법이 독서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어린 시절의 독서 습관은 상급 학교 진학은 물론 장래 직업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데요. 잠시 뒤 한낮의 과학실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을 의자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위협한다는 건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잘못된 자세가 불러오는 질병들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금요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과연 언제 나올지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일단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로 선고는 넘어가게 됐어요. 네, 이게 그 전 대통령 심판 사례가 다 2주를 넘기지 않았거든요. 네. 변론 종결하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로 보고 있었지만 오늘이 그 2주가 지난 금요일인데 오늘도 평일을 열고 쟁점 검토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넘기면서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 거고요. 통상적으로 선고일은 한 2, 3일 전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오후에 선고일을 발표한다 이렇게 해도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 혹은 또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18일에는 이게 다음 주 화요일인가 그런데 오후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서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야는 벌써 서로를 향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걸 약속해라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네, 뭐가 나올진 모르지만 뭐가 됐든 너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네. 거를 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그 최재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검사 3명이랑 이렇게 탄핵소추안 다 기각을 했잖아요. 그 후에 기자회견을 곧바로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서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다. 우리 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더라.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연한 말인데 국민의힘이 말하니까 우습기 짝이 없다 이러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일은 국민의힘이나 제대로 실천하라 이렇게 날선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한테 날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그만큼 헌재 흔들기 여파를 지금 우리나라 받고 있고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분열 양상이나 후폭풍이 굉장히 거셀 거라는 거를 정치권도 모두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상욱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김상욱 의원이 먼저 이런 말을 했거든요. CBS 라디오 인터뷰였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때는 단식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민국 의원이 이제 당 소속 의원들 180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화방이 있는데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김상욱 의원 향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주노총 의견과 같이 하는 이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
이렇게 직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도부 향해서도 한 개인 의원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라면서 어떤 지도부의 입장 표명까지 요구를 한 거죠. 곧바로 다른 의원인 조배숙 의원은 공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다.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요구했고, 강승규 의원은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도 채팅방에 썼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김상욱 의원이 반응을 한 거예요. 같은 그 대화방 안에 본인도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진 건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나의 언행이 당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까지 했습니다. 전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뼈가 있는 어떤 감정이 좀 실린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사실 내부 분란을 부각해서 국민의힘으로선 좋을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의 대응은 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참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민주당이 진행을 했고, 광화문에 도착해서 오늘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파면을 거듭 촉구하는 자리를 가진 건데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암살 위협이라든가 신변 위협 우려가 꾸준히 제기가 됐어요. 네. 뭐 예전에 피습을 당한 일도 실제로 있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권총,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문자를 일부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좀 파장이 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참을 사무처에서 권고를 했다고 해요.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압박 수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답하기로 즉시 파면을 위한 모든 가용한 방법을 생각한 것이고,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이 직무유기이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전이었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이었는데요. 검찰이 관련해서 지휘부 회의까지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어떤 뜻인가요? 예, 이게 조금 다시 흐름을 정리를 좀 하면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가는 길까지 그 날짜로 계산하느냐 시간을 계산하느냐 그렇죠. 요게 논란이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또 뭐 지침도 내리고 하면서, 그러면 검찰이 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한테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도 공개적으로 즉시 항고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바로 포기해버린 거를 반박하는 내용, 공개 저격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를 받고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를 열었어요.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항고하지 않겠다, 입장 변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검찰청 이번에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설명하기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원래는 뭐 재판부에게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런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의식한 대답이겠죠. 불복 여부 이거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한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은 있을지언정 이제 와서 입장을 뒤집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로 한 이상 네. 뒤늦게 뭐 외부 영향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하나의 부담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논란이 된 구속기간 산정 방식, 그 날짜냐 시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계 형사 재판에서 다뤄보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 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요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불명확한 법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법무부와 함께 개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제도 개선은 이제 앞으로의 일인 거고 사실 당장 벌어지는 그런 여진들이 있는데요. 앞서 법원 내부망 또 검찰 내부망에 내부자들의 불만이나 뭐 이의 제기 같은 게 있었는데 추가로 꾸준히 글이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기존에 올라왔던 그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에 반박글을 또 올렸어요. 가령 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쉽게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밤에 이제 결정이 나거나 하면은 한두 시간 차이로 자정을 넘어가면은 하루가 바뀌어 버리니까 네. 그 하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밤 11시랑 뭐 새벽 2시 뭐 이렇게 되면 그 몇 시간 차이로 하루 이틀을 계산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는 기간 자체가 예,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법조계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벌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우리가 어제도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사례를 보니까 나도 구속 취소 청구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청구서 낸다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에 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도 또다시 구속 취소 청구했습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많이 시도를 했어요. 네. 1월에는 보석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지난달에 불법적인 긴급 체포였다라면서 구속 취소 청구했는데 그때도 또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즉시 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확인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의하면 그런 제기가 있을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포기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이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금요일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결국에 오늘 오전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 법적으로 내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한 하루 전에 임시국무회의 열고 이거를 처리를 한 건데 사실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좀 기다리는 측면이 있었지만 네. 결국에 시한이 다가오면서 처리를 하게 됐고요.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거부권 행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특검법안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최상목 대행은 이 명태균 사건이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네. 뭐 포렌식도 하고 황금폰도 내고 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어쨌든 간 이로써 최상목 대행은 권한대행직에 오르고 나서 2달 만에 명태균 특검법 비롯해서 1, 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등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재판부가 권고했던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때문에 또 네.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이번에 최 대행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 4월 2일에 있을 부산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언급했는데요.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죠. 예, 이게 상법 개정안도 사실 여야의 그런 이견이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거를 기존의 회사만 갖고 있었는데 회사와 주주로 그러니까 그런 건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넓히는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은 대주주에만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루다라는 입장이라서 추진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기업 경영할 때 기업들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법이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재계에서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경영 판단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시민사회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투명한 지배구조 또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시작점이 이 상법 개정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주주의 충실 의무라는 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최소한의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금요일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오전 동안 늘었던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아래 4차로에 있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논현로에서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마포대교부터 길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6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잠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칠곡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여주 나들목 진입램프 갓길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그밖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대동요금소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유용한 정보로 과학의 재미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한낮의 과학실 서울신문 유용하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입니다. 새 학년, 새 학기.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바람이 있죠. 그렇죠.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귀를 벌써부터 쫑긋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성적을 올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있을까요? 뭐 새학년이 말씀하신 대로 새학년이 시작되면은 어른들은 뭐 새해를 맞아서 네. 금주금연 운동 결심하는 것처럼 학생들은 공부 좀 잘해봐야겠다라는 결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적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하고 비례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시간만큼 그 시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가 좀 활발해지면서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이는 공부법 같은 것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또 요즘은 그 문해력이 성적 향상 지름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좀 네. 드려보면은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뭐 아닐까요? 그것도 있겠죠. 네. 그러면 책을 읽는 것 지금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요즘 서점에 가 보면은 학생들 문해력 높이겠다는 그 참고서나 문제집들 많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집에 몇 권 있는데 그런 것보다 가장 확실히 문해력을 높일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입니다. 그럼 오늘은 책 읽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독서에 관한 과학 연구가 있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주로 책 읽기가 가져오는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책 읽기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유독 책을 멀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시점이 2021년과 비교해서도 4.5%포인트 감소한 거고요. 94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동영상에 또 온라인 게임 같은 것 같은 자극적인 놀잇감까지 있으니까 굳이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책을 가까이 할 이유는 또 없겠죠. 그런데 책을 멀리할수록 점점 글자 읽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글자는 읽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뇌가 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참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책 읽기의 중요성은 사실 옛날부터 강조가 돼 그렇죠. 왔었잖아요. 참 여러 정치가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강조를 했을 텐데 학부모님들의 관심사도 사실 학기 초건 학기 말이건 꼭 잘할 필요는 없지만 잘하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해력이 높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책 읽기가 정말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요? 말씀하신 대로 문해력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물론 또 성인들도 사회생활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해력은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하고는 별개인데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어려워하는 이유나 열심히 사교육을 받고 학원을 다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문해력이 낮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해력 향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를 꼽고 있는데요. 네. 중국 푸단대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의 연구도 눈길을 끄는데요. 어릴 때부터 즐겁게 책을 읽는 아이는 청소년기에 인지 능력과 함께 학업 성적이 더 좋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1243명의 남녀 청소년 인터뷰를 하고요. 정신 행동평가, 뇌스캔 등 다양한 데이터하고 언어 능력, 기억력, 학업 성적들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2살부터 9살 사이에 책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은 9살 넘어서 독서를 시작한 청소년들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도 적게 나타나고요. 주의력과 학업 성적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독서를 취미로 삼은 청소년들은 인지 기능을 담당한 뇌 영역을 포함해서 그 뇌 부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물론 책 읽기에 늦게 흥미를 갖고 시작하더라도 아예 읽지 않는 청소년보다는 성적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또 청소년들의 최적 독서 시간도 밝혔는데요. 연구팀이 밝힌 시간은 최소한 주당 1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읽으면 그렇습니다. 좋다는 분석일 것 같은데요. 요즘 학생들은 사실 직장인보다 더 바쁘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책을 읽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만 해도 유치원만 다녀도 그렇죠. 하루가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정말 공부할 나이가 되면 학원 다니기 바빠서 독서는 좀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는데 또 우리 아이는 책만 읽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뇌과학자하고 심리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조기 교육이나 선행학습보다는 어휘력, 주의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유치원에 다니는 남녀 어린이 895명을 대상으로 교사하고 또래 아이들의 관계, 학업 성적에 미치는 요인을 장기 추적 조사했는데요. 연구팀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림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단어를 말하도록 하고요. 4시간 동안 또 아이들의 행동과 교사, 또래 아이들과의 행동을 같이 관찰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의 평소 행동과 사교성, 의사소통에 관한 설문조사도 함께 했는데요.
그 결과 어휘력이 풍부하고 주의 집중력과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초등학교 입학 후는 물론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문제 행동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휘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하면은 한국 학부모들은 어휘력 관련 또 학원을 생각하실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연구팀이 얘기하는 이 어휘력은 부모하고의 상호관계 그리고 독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읽는 것만큼 독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그 짧은 동영상의 쇼츠하고 SNS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인쇄 매체에 익숙한 중장년층 이상에서도 이제는 책 읽기를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읽기라는 행위가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자주 발표하는데요. 당장 익숙하지 않더라도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독서 습관이 상급 학교 진학은 물론 장래 직업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유아기 및 아동기에 소리내서 함께 책을 읽는 것이 두뇌 발달의 핵심이고 긍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 내놨습니다. 그 보고서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보고서는 해당 분야에서 이뤄진 좀 방대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성됐는데, 이 보고서에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해 초기 애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뇌를 자극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가 정서나 인지, 언어, 문해력 발달의 기초를 형성해서 학교 적응에도 도움을 주고 주의력, 실행 능력, 자존감, 사회성 등에 영향을 미쳐서 전생에 걸쳐서 지속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기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좀 제한하는 게 좋고요. 책도 디지털 책보다는 인쇄된 책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책뿐만 아니라 책 읽어주는 앱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목도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오디오북을 그냥 틀어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아이와 좋은 관계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아날로그 방식이 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책은 특정 분야만 선택하는 것보다 좀 다양한 문화나 등장인물, 주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포용력하고 사회적 형평성, 소속감을 깨닫게 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쓴 페리클라스 뉴욕대 의대 교수는 책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좀 책을 읽는다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이 뇌 발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독서 능력이 상급 학교 진학하고 직업적 성공의 중요한 예측 요소라고도 말했습니다. 참 부모와 함께 책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그렇죠.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른바 왜 뇌생남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뇌가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똑똑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적당히 붙은 몸이 보기 좋은 것처럼 책을 읽은 사람은 좀 똑똑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은 책에 있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뇌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 자체가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하고 루마니아, 프랑스 연구팀이 연구인데요. 책을 읽을 때 뇌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 연구팀은 읽기하고 관련한 뇌 영역의 구체적인 역할하고 상호작용을 파악하려고요. 뇌 정극을 삽입한 뇌전증 환자 36명에게 일반 문장하고 그 단순히 단어만 나열된 문장 등의 형태의 글을 읽도록 한 다음에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읽기 과정에서 두 종류의 뇌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걸 밝혀냈는데요. 하나는 측두엽에 신호를 보내는 전두엽 네트워크고요. 이거는 문장의 길이에 따라 복잡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두엽에 신호를 보내는 측두엽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문장 구조와 문맥을 빠르게 파악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과 연관시켜서 처음 접한 단어를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독서가 이해력하고 언어 능력 등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뇌의 여러 개별 영역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난독증 같은 읽기 장애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책이 정말 좋은 걸 알지만 세상이 정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전자기기 같은 것도 보여주면 편할 수 있고 잠시나마 그 눈길을 끄는 것들이 더 많아서 독서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책을 읽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캐나다하고 중국, 호주 연구팀이 조사한 건데요. 집안 분위기가 아이들 문해력하고 언어 사용 능력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내놨습니다. 집안 분위기요.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독서 습관하고 가정 환경, 아이들의 문해력 상관관계를 분석하려고요. 그 캐나다에 있는 공립학교 1학년 아이들 17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3년 동안 환경하고 문해력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책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책은 접하기 쉬운지, 책은 뭐 얼마나 사는지, 주말에는 독서를 하는지, 도서관이나 서점에는 얼마나 방문하는지, 또 읽는 책의 종류를 조사하고 문해력은 어휘 능력하고 읽기 정확성, 짧은 구절을 읽고 빈칸 채우기 등으로 측정했습니다.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아이하고 함께 책을 읽는지, 뭐 읽어주는지, 그리고 부모의 독서 시간과 빈도, 집에는 또 전자책이 아닌 인쇄본의 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독서에 대한 부모의 관심 등을 조사해 가지고요.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독서에 대한 가정 환경과 문해력을 각각 1, 2, 3등급으로 분류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와 문해력 굉장히 저는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분석 결과 보면은 독서 자원에 대한 접근하고 할애 시간이 문해력과 학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라는 것이 재확인됐습니다. 또 가정에서 독서 분위기와 언어 사용 환경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의 정비례 관계라는 점도 추가로 확인했고요. 뭐 독서에 대한 가정 환경이 1등급이면 아이들의 문해력 점수도 1등급을 벗어나지 않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독서에 적합하지 않은 3등급 가정 환경에서는 문해력 점수 1등급을 받은 아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연구팀에 따르면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활동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모 스스로 독서하지 않고 아이들의 독서 활동을 돕지 않는다면 독서에 대한 관심은 물론 문해력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이들한테는 책 읽으라고 하면서 부모는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하고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가 독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이들 스스로 책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책 읽기 습관을 들이려고 한다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조금 독서에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중요성은 알겠는데 방법이 궁금할 것 같아요. 책과 친하게 만드는 방법 그런 연구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이것도.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집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속으로 저 책들 다 읽었을까? 뭐 저렇게 쌓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호주하고 미국 연구진이 책을 단지 집안에 가득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제가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거 잘못한 거네요. 좀 실제로 놔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도움이 된다는데 어떤 연구인가요? 연구팀은 집에 책이 많이 있는 것만으로도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책의 존재만으로도 학업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좀 혹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연구팀은 OECD 31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 일상 속의 수학 문제 능력, 뭐 컴퓨터 조작 관련 능력 3개 지표를 조사하는 국제 성인 역량 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연구팀은 시험 결과하고 이 환경 설문조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 시절에 집에 책이 많이 있는 분위기에서 자란 성인들의 언어 능력이나 수학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학창 시절 학업 성적도 집에 있는 장서 규모와 정비례한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집에 쌓여 있는 책들을 읽지 않았더라도 단지 책이 있었다는 기억만으로도 인지 능력하고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말인데요. 연구팀은 책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성인들은 문해력, 수리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맞춰야 할 시간이어서요. 끝으로 짧게 한 몇 권 정도 집에 있어야 하는지 전해주시죠. 연구팀이 밝힌 장서의 규모는 80권에서 350권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한낮의 과학실 유용한 서울신문 과학기자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그리고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의자병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낮의 음악실 김유나의 오늘 이 곡에서는 언니네 이발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짝꿍이 직시 건드려서 힘들었다와 짝꿍이 직신 건드려서 힘들었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 경우에는 직신이 맞습니다. 직신은 짓궂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꾸 귀찮게 구는 모양을 뜻합니다. 또 일을 시작하면 건질기게 해야 성공한다와 일을 시작하면 검질기게 해야 성공한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검질기게가 맞습니다. 검질기다는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끈덕지고 질기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그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검질긴 성미다. 또 검질기게 달라붙는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등살에 방을 치웠다라는 문장에서 등살의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은 쌍시옷과 시옷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몹시 귀찮게 구는 짓을 뜻하니까 쌍시옷을 쓰는 등살이 맞습니다. 시옷을 쓰는 것도 등살로 발음하지만 이 경우에는 등에 있는 근육을 뜻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울이 현재 17.5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예상 낮 기온 18도로 대부분 올 들어 최고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대구, 제주 17도, 세종 19도, 대전은 20도, 광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부분 청정하고 가시거리도 쾌적한데요. 다만 대전, 세종, 충북, 전북은 어제 잔류한 황사의 영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낮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전라권과 경남권에 비가 시작돼 모레 일요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월요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로는 대부분 5에서 20mm, 제주 10에서 50mm 예상되고 눈으로 경기 동부를 포함한 수도권과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이 1에서 5cm, 강원 내륙과 산지 5에서 최고 25cm 이상이 오겠습니다. 이 눈비가 지나면서 일요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일요일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전국에 꽃샘추위가 이어진 뒤 목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8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 남발 등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 천막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과 릴레이 발언 등으로 장외투쟁을 이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직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직시항고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주현 홈플러스 사장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피해를 본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에게 사과하고 모든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을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죠. 오늘 서울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다고요? 네, 아침까지만 해도 쌀쌀하다 싶었는데 오늘 서울의 경우 낮 동안은 무려 18도까지 껑충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마치 4월 중순 정도로 포근하겠고요. 주말인 내일까지 온기가 이어지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모레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동해안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무겁고 많은 눈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하루 차이로 봄과 겨울을 왔다 갔다 요즘 날씨 참 요상합니다. 그만큼 건강관리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어제까지 기승을 부리던 황사는 다행히 깨끗한 동풍이 불면서 밤사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이번 주 좀처럼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웠는데 주말 하루 앞둔 오늘 하늘을 가리던 먼지도 모두 거치고 전국 하늘이 맑게 갠다고 하니까요. 모처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나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올해 처음 공개했는데요. 그 규모가 놀랍네요. 네, 혹시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이른바 명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기들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통계조차 없던 이 영유아 사교육 시장, 정부가 첫 시범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6살 미만 아동 2명 중 1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이 있어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고요.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면 월 평균 154만 5천 원으로 껑충 뛰어서 대학 등록금보다도 비싸다고 하네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00억 원이 넘었는데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 고등학생의 80%가 사교육을 받았고요. 총 사교육비는 7% 넘게 늘어난 29조 2천억 원, 역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었는데 총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고요. 네. 요즘 국어사전엔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하게 사는 계층을 뜻하는 에듀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재될 정도입니다.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도 현실에선 사교육 과열이 좀처럼 식질 않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하는 의대 준비반은 최소 3년치 선행학습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렇게 2, 3년씩 진도를 미리 빼놓는 건 이른바 학군재선 기본이라고 합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요. 오락가락하는 대학 입시 정책도 사교육에 불을 지폈습니다. 수능을 불과 몇 개월을 앞두고 발표됐던 킬러 문항 폐지 정책, 지난해 초 갑자기 발표된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대표적이겠고요. 혼란스러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시장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도 의대 정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위 10% 이내 수험생들이 가장 컸다고 하네요. 네, 상황이 이렇다고는 하는데 한편에서는요, 또 정부의 사교육비 발표가 현실과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네,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실제 체감하는 지출 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에는 100만 원대 비싼 정규 수업 비용 말고도 차량비며 식비며 수업마다 10만 원대인 방과 후 활동과 주기적으로 나가는 온라인 프로그램비, 교재비까지 하나둘 합치다 보면 실제로는 200만 원대로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은 월 300만 원, 연간 3,700만 원이 들어서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초중고 사교육비도 체감 비용과 차이가 있다는 반응인데요. 정부 조사에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7만 4천 원으로 집계됐지만 초등학교 영어 학원비만 해도 40만 대인 상황에 수학과 국어, 예체능 등 과목이 추가되면 실제 지출비는 이를 크게 웃돌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정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만 크게 부각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학군지부터 학원 인프라가 적은 읍면 지역,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등도 모두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올해 처음 조사한 유아 사교육비의 경우 모집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 연관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실제 사교육비가 이번 조사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가계동향 조사 중 사교육비 총액을 성균관대 연구단이 추측해보니 역대 최고인 40조 원에 육박했고요. 유아 사교육비도 최소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일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화장품인데요.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는 업체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바르는 보톡스, 바르는 필러.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네.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 쓰인 문구들인데 이런 허위 과장 불법 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바르는 보톡스를 검색하면 화장품 광고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대부분 보톡스 주사의 부작용은 없고 주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홍보합니다. 필러 주사를 맞은 것처럼 꺼진 피부를 채워준다는 바르는 필러 크림도 있는데요. 모두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보톡스, 필러, 레이저 같은 시술 관련 표현은 광고 문구에서 쓸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게시글 200건을 점검해 보니 허위 과장 광고가 144건에 달했습니다. 통증을 완화하거나 세포를 재생시키는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혼돈하게 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바르는 보톡스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원료의 가능성을 오인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광고 게시글들은 이미 접속 차단 조치됐고요.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현장 점검과 행정 지도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화장품 고를 때 시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지난달이었죠.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설마하는 아니란 마음이 또다시 참사를 만든 건데요.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1층 작업 도중 비롯됐습니다. 용접 등 화기 작업을 하다가 지하 1층 천장의 보온재로 불티가 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불티가 공사 자재로 튀는 걸 막는 덮개와 방화포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접이나 금속 절단 등을 할 때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 반경 11m 안에 방화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공사장 안전을 관리해야 할 담당자조차 현장에 없었다는 건데요.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공사장에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 리조트에선 지난해 말 퇴사한 뒤 줄곧 공석 상태였다고 하고요. 불이 나면 현장 대피를 총괄하는 화재 감시자 역시 없었고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도 화재 당시 자리를 비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시공사가 노동자의 안전에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역시도 위반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고요. 경찰은 시공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왜 아파트 복도에 쌓인 택배 박스들을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요즘은 택배 배송뿐만 아니라 세탁물이며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수거해가는 업체도 등장했죠. 일상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비대면 서비스지만 공용 공간을 어지럽히면서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많아지고 또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도 수월해지면서 상자들이 집 앞을 채우거나 수거돼야 할 물품이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진 영향인데요. 실제로 서울 은평구 일대에 있는 여러 공동주택 복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잔뜩 쌓인 물건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층마다 회수용 보냉 가방부터 택배 박스 등이 겹겹이 쌓여 놓여 있고요. 복도에 대놓고 분리수거함을 배치해 끈적한 음료수가 바닥에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 공간이 좁은 만큼 불편함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한 주민은 50년이 넘은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는데 곳곳에 쌓인 물품들 때문에 제대로 지나다니기도 힘들다 말하고요. 얌체처럼 1년에 한 번 소방점검을 나올 때만 잠깐 치워놓는 학생들도 있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주기적으로 공용복도에 적치물을 두지 말라 안내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한 아파트 관리인은 주민 민원에 소방의 단속을 요청했는데 소방 측에선 사람들이 다닐 수만 있다면 관계없다는 설명뿐이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내 집 앞인데 뭐가 문제느냐 하시는 분들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고요. 이를 위반 시 1차 100만 원 또 쌓이면 3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용복도 역시도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짐이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도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가져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가 뜨거운 감정으로 벌써부터 떠올랐다고요? 네, 임시 공휴일 듣기만 해도 참 직장인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마법의 단어죠. 오는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최장 6일의 연휴가 가능해지는데요. 오아시스 같은 휴일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월요일에 겹쳐서 주말과 대체 공휴일인 6일까지 4일을 쉬게 되는데요. 여기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껴있는 평일인 2일이 임시 공휴일로 바뀐다면 황금 연휴가 완성됩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5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모처럼 여유 있게 쉬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반면 일각에선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한숨만 나온다. 근로자의 날에도 못 쉬는 사람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도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죠. 관광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해서였지만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현실은 오히려 국내 여행과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6월 국제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미국 우주비행사 2명이 발이 묶인 채 미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귀환이 미뤄졌다고요? 네, 당초 8일간의 일정이 이제 9달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네. 보잉의 첫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를 타고 떠났던 이들은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의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주선에서 잇따라 결함이 확인된 건데요. 당초 8일간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결국 두 비행사는 우주정거장에서 추수감사절을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까지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지구 복귀가 3월로 더 미뤄졌지만 축하 케이크도 미리 준비해두고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두 비행사를 태우러 갈 로켓이 발사대 문제로 날아오르기 직전 취소돼 또 발이 묶였는데 나사는 며칠 안에 다시 발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우주 비행사를 단독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우주선을 발사하려면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당사자인 두 사람은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간 국제정류장에 체류해도 불만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미국 여행 가기 전에 전역증을 재발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사연 짧게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이 전역증 군필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별다른 쓸모가 없어서 집안 구석에 두거나 버리기 일쑤인데 그런데 요즘 갑자기 전역증을 재발급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전역증 재발급 건수는 13,000건에 육박해 지난 한 해 동안 발급한 총량을 넘어섰는데 외국에서 전역증을 보여주면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면서 재발급이 올해부터 급증한 겁니다. 미국에선 식당이나 쇼핑몰, 박물관 등에서 전역자에 대한 할인이 일반적인데 이런 문화 속에 동맹국인 한국의 전역증으로도 미국 현지에서 할인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진 건데요.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다 바친 데 대한 일종의 훈장이지만 사실 국내에서 혜택이 거의 없는 게 맞아요. 현실입니다. 전역자에게 5에서 10% 할인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 제도가 운영 중이긴 하지만 특정 업종에 치중돼 이용이 많지 않고요. 최근 병력 감소 문제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전현직 군인에 대한 혜택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잘못된 자세가 불러오는 질병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의자병이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의자병 하고 계시네요. 오, 그러게요. 네. 의자병이라는 것은 이 세계보건기구가 2012년에 새롭게 네. 규정한 질환이거든요. 뭐 진단명은 아니에요. 의학용어도 아니지만 이 장시간 앉아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앉아 있는 습관을 또 다른 유형의 중독 상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중보건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도 정말 의자병이라는 단어 보고 오늘 교수님한테 이것저것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 의자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진단을 하려면 이제 사실은 규정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하루에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를 의자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중 서 있는 시간이 3시간 이하면 의자병이다. 이렇게 따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럼 얼마나 앉아 있을까? 네. 그 질병관리청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19세 이상 성인이 하루 평균 앉아 있는 시간이 2018년에는 8.3시간, 2023년에는 9시간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다 9시간 이상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를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거기다가 차도 타고 다니잖아요. 아, 네?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움직일 때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이제는 자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뚝뚝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잘못된 자세가 불러오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자병, 거북목 증후군 같은 문제로 조언이 필요한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자병이라고 하니까요, 교수님.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병을 부를 만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까지 정의를 WHO가 한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제일 문제가 체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체중. 그렇죠? 에너지를 안 쓰잖아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자꾸 늘어나죠. 네. 또 하나는 이 의자병을 새로운 흡연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제 의학 관련된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를 했더니 한 번도 일어서지 않고 하루에 서너 시간 앉아 있는 것은 하루에 담배 30개비를 피운 것 이상으로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면 신체 활동이 떨어지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내 몸에서 대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당뇨, 고혈압 같은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미국 암학회에서도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심뇌혈관 질환 또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 미만 앉아 있는 사람보다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사망률도 19%나 더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더욱이 여성들도 또 문제가 되는데 빅토리아 암의원의 연구팀 이게 이제 호주에 있는데요. 유럽 여성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유방암 위험성이 41% 낮아지는데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104% 더 높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앉아 있지 마십시오. 심각한데요. 흔히 또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은 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역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그럼요. 반드시 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맥 순환이 잘 안 되는 건데 그게 꼭 앉아 있는 생활 습관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앉아서 생활하면 정맥 순환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네. 더더욱이 아래쪽에서 즉 하지에서 상지 쪽으로 심장 쪽으로 피를 올려주려면 이 종아리 근육의 힘이 세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아리 근육은 앉아 있으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절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좌식 생활도 하지정맥류 위험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오지는 않는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계속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꾸준히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에 10.6시간,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하면 심장에 큰 위험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심장학회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하루 평균 10.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심부전 위험이 45%,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늘어났다. 또 거기다 심방세동, 심근경색 발생도 11%, 15%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보통 이제 150분, 하루에 30분씩 5일 하면 이제 150분인데 아주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앉아 있으면 이런 위험성이 높아지더라라고 돼 있으니까 앉아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셔야 합니다. 네, 참 의자병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지 좀 궁금한데요. 또 다른 좀 해결책들, 예방법들 있을까요? 네, 운동을 좀 자꾸 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운동이 니트 운동이라는 건데요.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이게 무슨 얘기냐?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인 활동을 통해서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1시간마다 일어나서 10분씩 움직이는 이런 일들, 또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걸음 숫자를 세서 내가 점점점 더 많이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또 계단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거, 또 집에서 일하면서 춤추는 거, 이런 것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TV를 보실 때도 소파에 눕거나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서서 뭐 스태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하면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거기다가 발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의자에 앉아서도 까치발 쓰는 것 같이 앉은 상태에서 까치발을 쓰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열이 발생해서 이게 앉아 있는 거를 상쇄할 수 있는 운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제가 며칠 진행했는데 처음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진짜 의자병이 무섭고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그래서 요즘 사무실에서 높이 조절이 되는 책상에 쓰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역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서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하고 다르죠. 이 스탠딩 데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사실 구부리지 않고 서서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오래 이걸 하면요 짝다리를 짚게 돼요. 그리고 팔을 기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그게 또 한 부작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로 차리고 내가 이 스탠딩 데스크를 쓰는 이유는 움직이고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엉덩이 기억 상실증.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기억 상실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줘보고 왼쪽 엉덩이에 힘을 따로 줘볼 수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됩니다. 저는 이걸로 노래도 할 수 있고 산, 토끼, 왼쪽 오른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게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만큼 엉덩이 근육을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연습을 하면 조금씩 돼요. 맨 처음에는 힘을 주면 양쪽 엉덩이가 같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조금씩 노력을 하면 오른쪽 왼쪽이 다르게 움직여지거든요. 그걸 자꾸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근육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럼요. 이 엉덩이 근육이 제일 큰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그 근력도 힘도 세야 이 내 몸에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엉덩이 근육이 쓰는 당 성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되고, 또 넘어졌을 때 이 엉덩이 근육이 단단하고 힘이 있으면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만드셔야 되고, 이 엉덩이 근육은 코어 근육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골반 저근이라고 그래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또는 아랫배에 힘을 줄 때 쓰는 그 근육도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열심히 만들어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엉덩이 근육을 쓰면 쓸수록 이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장 인자가 나오는데 이게 신경세포까지 자극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시고 엉덩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엉덩이 기억 상실증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양쪽 엉덩이를 따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은 이미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에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보면 우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 올리는 건데 네. 못 들어 올리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오, 안 들어집니다. 안 들어져. 할 왜냐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육이 엉덩이 없어서 안 들어지고 네. 올렸는데 엉덩이를 만지니까 말랑말랑하다. 이거 근육이 없는 거예요. 다른 근육으로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온 거라고 하면 됩니다. 반드시 엎드려서 다리를 위로 거꾸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엉덩이를 만져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엉덩이는 저 사실 살만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육을 키울 수는 없을까? 또 우리 있죠. 네, 박사님께서 알려주시면 많이 저희가 있습니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스쿼트인데요. 스쿼트 운동을 하면 허벅지 근육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허벅지와 함께 엉덩이도 커집니다. 특히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하는 스쿼트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면 엉덩이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고요. 또는 한 발을 뒤에 의자에다가 걸쳐놓고 거꾸로 뒤 의자에 걸쳐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면 엉덩이 근육이 또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브릿지 동작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브릿지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종류의 스쿼트를 하시면 엉덩이 근육이 더 좋아집니다. 혹시 허리가 아픈 사람도 이런 동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뭘 붙잡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에 의자를 하나 놓든지 기댈 수 있는 걸 하나 대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평소에 올바르게 앉는 자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하죠. 우선은 앉은 자세를 보면 전부 이렇게 앞으로 기대 있거나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거나 저도 비슷한 상황이 돼 있는데 의자가 우선 너무 푹신하면 안 됩니다. 딱딱한 의자일수록 좋고 그다음에 정자세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등이 의자의 등판에 딱 붙는 그런 형태로 앉으시면 오래 앉아 있더라도 근육의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엉덩이 근육 기억 상실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를 경계해야 된다고요? 이게 쪼그려 앉다가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그 바닥에 앉는 자세가 거의 없잖아요. 이 좌식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양반다리하고 앉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관절에 엄청난 무리가 오고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고관절 치환술 예를 들어서 그걸 바꿔 끼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반다리나 좌식 생활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제발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 청소할 때도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고생하고 있는 건데요. 거북목 증후군 생활습관병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이것도 이제 핸드폰 보거나 컴퓨터를 너무 오래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노트북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세워서 목을 세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일하실 때는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목을 거꾸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등을 뒷팔에 붙이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보이시는지. 하늘이 안 보이시는 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내 머리 위에 점을 찍어놓고 그 점보다 더 뒤까지 볼 수 있는지를 매일 연습을 하시면 이게 이제 거북목 증후군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이 됩니다. 하늘을 좀 보세요. 돼지도 아닌데 하늘을 안 보시는 거 보면 목 운동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디스크나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같은 목 스트레칭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손을 앞에 이마에다 대고 이마를 미는
이마를 미는 이런 운동을 30초 하고 잠깐 쉬었다 이런 걸 한 5세트씩 또 왼쪽 오른쪽에 손을 대고 그쪽으로 미는 이거 아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손으로 머리를 미는 거니까 이런 운동을 하면 목 주변 근육이 강화되니까 이게 이제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쳐다보는 내 머리 위에 점을 찍어 놓고 그 점을 넘어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잘못된 자세가 불러오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자병, 거북목 증후군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글리 OST에서 스윗 캐롤라인 함께 들을게요. 글리캐스트의 스윗 캐롤라인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코너 시작할 때부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870님, 장거리 운전을 하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운전을 할 때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작동해서 그런지 몸이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데요. 이 자세로 오래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신데 이분들은 스스로 중간중간 내려서 그 골반이 틀어진 거를 잡으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되거든요. 그 운동 중에 좋은 운동이 스쿼트예요. 근데 스쿼트를 하라고 그러면 11자로 서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앉으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발을 이렇게 벌리세요. 앞발을 벌려서 쪽벌 스쿼트라고 합니다. 와이드 스쿼트라고 하는 건데 뒤꿈치는 놔두고 앞꿈치만 벌려서 넓게 벌려서 쓰시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등만 반듯하게 내려갈 수만 있으면 이 스쿼트 운동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시면 골반 틀어짐을 좀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열심히 좀 하시고 또 중간중간 내리셔서 까치발 쓰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까치발을 5발가락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엄지발가락 하나만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엄지발가락 빼고 4발가락으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자유자재로 좀 하실 수 있을 만큼 좀 노력을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네, 이정욱님 스쿼트를 매일 120개 하고 있는데 수시로 나누어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120개를 고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랑을 하시네요. 120개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수시로 나눠서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하시면 효과가 적어요. 천천히 강도가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춘곤증과 만성피로를 극복하는 법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함께하겠고요.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유나의 오늘 이 곡,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큼한 오렌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칭찬받았습니다, 방금. 네, 노래는 어떤 노래를 들고 오셨을까요? 노래도 그런 좀 봄이 오려나 싶은 마음을 담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팀을 모셔와 봤는데요. 사실 저희 이 음악 들려드리는 시간에 요즘에 한국에서 좀 밴드 음악이 인기가 많아졌다는 언급을 자주 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오랜만에 음악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음악가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려고 합니다.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팀 들어보셨나요? 좋아하죠. 역시. 네. 이제 히트곡도 꽤 많고 활동한 지가 오래되어서 아마 연령대 다양하게 이 밴드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밴드 리더였던 이석원이 내년이 밴드 결성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핑계를 대고 음악을 오랜만에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해서 지금 한국 인디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소란스러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체 후 사실 8년 동안 활동이 맞아요. 없었으니까요. 네. 사실 또 청취자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네. 한동안 잊고 계시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시간이 빠른 건가요? 그쵸. 결성 30주년이라고요. 저도 요즘에 어떤 음악가 이야기할 때 뭐만 하면 10년, 20년, 30주년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이 정말 빠르다 싶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아직도 그 신선하던 음악이 엊그제 처음 만난 것 같은데 벌써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요. 30주년이니까 데뷔가 96년이겠죠. 1996년에 정규 1집 비둘기는 하늘의 쥐라고 하는 또 독특한 제목으로 데뷔를 했었고요. 당시가 이제 한국에서 인디라는 단어를 처음 말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디 조상님, 인디 1세대 이렇게 많이 부르는 라인업 가운데 밴드인데요. 그때 인기 있었던 음악이 펑크, P로 시작하는 굉장히 그 두다다다다다 달리는 밴드 음악, 그리고 한쪽에서는 언니네 이발관처럼 이렇게 좀 멜로디가 섬세한 모던 락이 인기가 많았는데, 펑크가 이제 Crying Not No Brain 이런 팀들이 대표라면 언니네 이발관은 델리 스파이스와 함께 모던 락에서는 알아준다 뭐 이런 얘기 들었었죠. 그럼 1990년도 그 즈음에 네. 언니네 이발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이게 정말 시대상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PC통신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델리 스파이스도 PC통신에서 9인 구직란에 멤버 모집을 올리면서 멤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언니네 발관의 이석원 씨 같은 경우에는 PC통신에서 원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매니아였다고 해요. 그런데 좀 뾰족한 말들을 잘 써서 약간 음악 많이 듣고 얘기 잘한다라는 평을 듣던 인물이었는데, 그 당시가 90년대 초중반인데 이때쯤에는 매니아와 그 밴드를 새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들의 경계가 거의 없던 시기였다고 해요. 이땐 저도 너무 어려서 언제나 소문으로 듣는데, 그래서 그 이석원 씨가 활동하던 PC통신 커뮤니티에도 글을 쓰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음악을 하지 않으면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는 음악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괄호 닫고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의 리더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KBS 라디오에 전영역의 음악세계라는 전설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곳에 우연히 출연을 했는데 역시나 여기에서도 거짓말로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의 리더라고 자신을 소개한 거죠. 전국적으로 거짓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멤버를 구성해서 밴드를 만든 것이 언니네 이발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재밌죠? 그럼 바로 그 그룹의 노래 한 곡 바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뭔가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급하게 멤버를 구성한 것 치고는 음악이 너무 좋았던 게 또 연인의 이발관에 30년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리라는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그 신선하던 느낌이 저는 아직도 새록새록하거든요. 듣는 분들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1996년 11월 정규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유리 듣고 올게요. 언니네 이발관의 유리 함께 들었습니다. 네. 밴드 결성 1화를 듣고 나서 들으니까 노래가 조금 달리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될 그룹이었나 봐요. 맞아요. 네, 첫 앨범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시에?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이제 딱 한국에서 인디씬이 막 부글부글 하던 때여서 미디어에서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기존 음악씬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이게 약간 일종의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요즘보다도 이런 메이저 미디어들에서 훨씬 언급을 많이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도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뭐 멜로디도 그렇고 상당히 좀 산뜻하다 보니까 팬층도 잘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반응이 좋다 보니 이때의 앨범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사실 뭐 한국 모던록의 효시라던가 뒤에 이제 요즘에도 인디 락 씬에는 모던락 음악하는 팀들이 참 많은데 정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선배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명반 리스트에도 꼭 포함이 되는 앨범으로 언니네 이발관 작품들이 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탄탄대로를 걷고
싶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30년을 두고 보면은 확실히 좀 성공한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얘기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1집을 내고 2집이 정말 미미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금 놀랄 정도였는데요. 당시에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이 멤버들도 이제 1집이 우리끼리 좀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신나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열정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2집을 만들었어요. 힘이 들어갔나? 그렇죠. 근데 완성도는 진짜 꽤 높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명반 리스트 하면 이 2집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일담이라는 앨범인데 당시에는 1집의 신선함이 너무 없다. 이들의 매력은 아마추어리즘인데 그런 것이 너무 소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평단도 대중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멤버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이석원 씨도 음악을 중단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뭐 이런 느낌의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참 어쩌면은 저는 아까 처음부터 영화로 만들어 보면 괜찮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언니네 이발관의 이야기가 끝이 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지금 오랜만에 재결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는 건데요. 다행히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오히려 연인의 발관 음악에 대한 재조명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좋았는데 왜 그때 도대체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야? 시대를 너무 앞서갔구나.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음악 페스티벌에서 다시 초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음반을 만들어 보자는 러브콜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2002년에 3집 꿈의 팝송 그리고 2004년에 순간을 믿어요라는 앨범이 발표가 됐습니다. 두 앨범 모두 언니네 발관 특유의 그 아주 반짝이는 멜로디, 서정성이 잘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중적으로도 꽤 성공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 준비한 이 곡이 들어보시면 언니네 발관 노래 중에 이 곡 알지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422 뒷번 쓰시는 분이 노래 신선하고 경쾌해서 산뜻해서 아주 좋아요. 따뜻한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 더 좋아요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따뜻함이 조금 더 가요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들으시면 분명히 기분 좋으실 텐데요. 언니네 발관의 순간을 믿어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요. 함께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멤버들과 전성기를 맞이한 언니네 이발관. 꽃길만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또 이 팀이 참 그 30년 동안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아요. 제가 성공했던 촉이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재결성을 해서 잘 됐단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4집 발표 이후에 또 멤버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5집도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3년여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3, 4집의 그 아름다웠던 순간을 못 잊어서 멤버들이 다시 뭉쳐서 가장 보통의 존재라고 하는 5집을 냈습니다. 아마 이 앨범이 언니네 발관 앨범 중에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이석원 씨가 에세이스트로 활동하면서도 또 뭐 소설이나 작품으로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요. 뭐 아름다운 것, 가장 보통의 존재, 산들산들 같은 곡들이 지금도 라디오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죠. 저도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다음 앨범이 좀 창작자로서 그쵸. 부담스러워진다. 네. 그 예술가는 좀 굉장히 좀 힘들다. 맞아요. 창작이 네. 이렇다고는 하던데 어땠습니까?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활동했던 밴드 가운데 그게 가장 어려웠던 팀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완전히 끝나지도 않고 됐다 안 됐다를 30년 동안 정말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 안 됐다의 타이밍이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이 5, 6, 7집 사이인데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이석원 씨가 우선 기본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앨범을 만들었다가도 다시 없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잡고도 앨범이 안 나온 채로 발매 기념 공연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당황스러운 일도 생겼었어요. 또 2010년 정도에 또 새 앨범을 내겠다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7년 정도나
시간이 미뤄지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지점에 2017년 언니 내발관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홀로 있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지금 8년 만에 복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팬들에게는 소중하고 또 귀한 또 시간들, 작품들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선곡해 주신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을 띄워드리면서 제발 이번에는 7년보다는 짧게 해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앨범 가운데 아름다운 것 준비해봤고요. 30주년 핑계로 올해는 새로운 곡들을 카세트 테이프에 넣어서 발표하거나 내년 11월에는 새 팀을 결성해서 정말 앨범을 내겠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제 컬러링이도 했어요. 라고 김소정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오늘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제목부터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름다운 것 보내드리면서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